애 좀 떨어졌다고 언제까지 자빠져 놀 거야? 당장 시댁으로 기어들어와. 할 일이 산더미다. 아이를 잃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한 지 3일째. 새벽 2시에 정막을 깬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제 휴대폰을 벽에 던져 박살내고서야 그 끔찍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어요. 잠시 후 엄마가 제게 털어놓은 소름 돋는 진실은 찢어질 듯한 제 슬픔을 단숨에 처절한 사리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분고분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내 아이를 앗아간 그 여자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저와 강민우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새어나왔고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우리는 민우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주말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좋았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그저 설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틀어진 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쓸어내리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어요. 아가, 이 늙은이 소원이다. 너희가 손주 낳을 때까지만 이 집에서 같이 살자. 늙어서 척척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모를 거다.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곁에 앉은 민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난처한지 제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강민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잠깐만. 정말 잠깐만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우리 애기 생기면 그때 바로 나오자.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나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시어머니는 평생 외아들인 민우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합가 첫날 밤부터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우는 새벽 5시 반에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섰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파김치가 된 몸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구두를 벗을 힘도 없는지 그대로 주저앉기 일쑤였어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였습니다. 어느 밤 민우가 거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며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회사 일보다 오고 가는 길에 진이 다 빠져.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는 게 벌써 3번째야. 저는 그런 민우의 딱딱하게 굳은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어요. 민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스케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부부에겐 단둘이 숨 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은 밤 우리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어김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잡은 채 방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안 자니? 불 꺼놓고 왜 그렇게 둘이 소곤거려? 무슨 비밀 얘기가 그렇게 많아? 이 시엠이 모르게 무슨 착당을 하는 거니?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민우와 손만 잡고 있어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이 되면 숨소리조차 죽이게 됐습니다. 낮이라고 편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운전기사처럼, 사진기사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으면 새벽부터 저를 깨워 차에 태웠고, 친구분들과 단풍 구경을 가신다며 왕복 5시간 거리를 운전까지 시키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합가한 지 2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임신 테스트에 선명한 2줄이 떠오른 순간 저는 변기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민우는 그걸 보더니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강민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연아,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임산부인 저를 조금은 아껴주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전보다 더 악착같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게 했고, 지방에서 열리는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게 운전까지 시키셨죠. 하루는 아랫배가 자꾸 당겨서 저는 용기를 내어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배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유난이다, 유난.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고 그 자리에서 또 일했어. 임신이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엄살이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 까만 한약 봉지를 대워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자, 이거다 마시거라. 너랑 뱃속애기 몸보신하라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치어온 거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쭉 들이켜. 저는 그게 정말 귀한 보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비릿하고 쓴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우리 아기를 위한 거라 믿으며 억지로 삼켰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릇 바닥까지 보여드릴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깊이 잠들었던 제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새빨간 피가 멈추질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벽을 붙잡고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 밖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너머에서 혀를 차며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애 좀 뱉다고 무슨 호들갑이니? 한숨 자거라.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그날따라 남편 민우는 회식이었고 저는 혼자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토록 원했던 첫 아이를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우가 저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돌아왔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시댁까지 쳐들어와 저를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친정방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머리맡에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뻔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나, 너 대체 친정에서 며칠을 노는 거니? 당장 들어와서 아침밥 차리거라. 민우 굶겨서 회사 보낼 셈이야? 이 시애미는 보이지도 않는 거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잠들지 못하고 제 곁을 지키던 친정엄마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어요. 친정엄마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벽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애를 잃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막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모질어?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런데 분이 가라앉자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화가 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의심하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앉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친정엄마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 데리러 갔던 날 네 짐을 챙기는데 까만 한약 봉지가 몇 개 남아있더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유산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엄마가 그걸 몰래 챙겨왔어.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성분 검사를 맡겼거든. 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자가 적힌 성분 분석표였어요. 엄마가 종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울먹였습니다. 여기 좀 봐. 이게 임산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거야.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제 입에 억지로 흘려넣던 그 까만 한약. 몸보신이라며 한 방울도 남기지 말라던 그 약. 그게 보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아기를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 핏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면 아들을 빼앗긴다고 여긴 겁니다. 평생 품 안에 끼고 살던 외아들이 갓 태어난 손주에게 마음을 줄까봐 그 비뚤어진 집착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손주에게 해코지를 한 겁니다. 그 기괴한 광기를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 엄마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더는 안 울 거야. 그 사람 절대로 가만 안 둬. 두고 봐, 엄마. 친정엄마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엄마 앞에서 굳게 맹세했어요. 이 더러운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서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천벌을 내리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사흘을 알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위에 분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야 그 시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방을 챙기자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다급하게 제 손을 붙들며 말했어요. 지안아, 너 지금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야?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거길 왜 또 가? 안 된다. 엄마는 못 보내.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종이 한 장만으로는 부족해. 증거가 더 있어야 돼. 그 집 어딘가에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걱정 마. 나 이제 무너지지 않아. 저는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단단하게 벼린 칼을 품은 발걸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었습니다. 유산하고 돌아온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쏘아붙였어요.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며칠을 누워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집안 꼴 좀 봐라. 어디서 그렇게 꾀병을 부려? 저는 속으로 칼을 한 번 더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고생시켰네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집안일 제가 다 할게요. 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콧대를 세우더니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계모임이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가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끝까지 확인한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장롱 깊은 곳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그러다 침대 밑으로 손을 깊숙이 뻗었을 때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끌어내 보니 낡은 종이 상자 하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약재 봉지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제가 매일 받아 마셨던 그 까만 봉지들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봉지 하나하나를 상자 안의 모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시댁에서 남몰래 증거를 모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민우를 서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과 휴대폰을 올려놓았어요. 친정엄마가 받아온 성분 분석표와 제가 시어머니 방에서 몰래 찍은 약재 봉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민우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민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아기 그냥 잘못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먹였던 그 한약, 이게 보약이 아니었어. 임산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어. 민우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종이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몰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사진을 띄운 휴대폰을 다시 내밀었어요. 민우는 화면을 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네가 애를 잃고 힘든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멀쩡한 우리 엄마를 살인자로 만들어? 너 너무 예민해진 거야. 좀 쉬어. 병원에서 약이라도 받아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누구보다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옷가지를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방에 옷을 던져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네가 안 믿으면 나 혼자라도 알아볼 거야. 더는 이 집에선 못 살아. 나
나갈게.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소리에 민우가 그제야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던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느낀 겁니다. 민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강민우가 제 팔을 잡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 약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할게. 어머니 방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모임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민우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제가 발견했던 그 낡은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수상한 약재 봉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민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봉지 말고도 다른 게 있었어요.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우가 그걸 집어들어 펼쳤어요. 날짜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시어머니가 돌아온 거예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상자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서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거기서 뭐하니? 그건 그냥 내 옛날 물건이다.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그리고 어서 이리 내거라.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첩에 적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던 민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아기를 잃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민우가 수첩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 날짜 뭐야? 이거 지한이 아기 잃은 날이잖아. 이 약은 또 뭐고? 엄마, 사실대로 말해. 이게 다 뭐냐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봉지를 집어들고 다그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그랬다. 저 여우 같은 게 너를 홀려가지고 이애미한테서 빼앗아 가려는데 거기다 새끼까지 뱄어.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여자 때문에 다 뺏기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기형적이고 끔찍한 집착이었다는 걸 마침내 인정하게 된 거예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으로 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주연아, 미안해. 내가 다 알면서도 외면했어. 내가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너 혼자 그 지옥에 뒀어. 우리 아기, 우리 아기를 내가 못 지켰어.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는 민우를 내려다봤어요.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채워졌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편이야. 어머니든 누구든 다 끊어낼게. 우리 둘이서 이 집 나가자. 당장.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친정 근처에 작은 임시거처를 얻어 옮겼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그 사람과 분리되기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잠을 청한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분가사실을 한 시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민우야, 문 열어라. 이엠이 죽는 걸 보고 싶어?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다. 전화도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왔어요. 차단을 해도 모르는 번호로 끊임없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민우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박민우가 닫힌 현관문을 등지고 앉아 낮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마. 저 소리에 한 번이라도 문 열어주면 우리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우리 아기 생각하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민우를 다시 올가맬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어요. 연락을 끊고 평온한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민우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구나 싶어서 모처럼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호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사로 이상한 팩스가 한 장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학병원 소인이 큼지막하게 찍힌 진단서였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적혀 있었대요. 환자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미끼로 던진 겁니다. 동료 말로는 진단서 한 구석에 손글씨까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효자식이 병든 어미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그 팩스를 돌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신발도 벗지 못하고 벽에 기대며 힘없이 말했어요. 주연아, 회사 사람들이 다 그 팩스를 봤어. 나만 보면 다들 입을 다물고 피해. 어머니가 정말로 암에 걸린 거면 어떡해? 내가 진짜 어미 버린 못된 자식인가 싶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저는 민우를 끌어다 소파에 앉히고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진단서가 진짜일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멀쩡히 우리 집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악을 쓰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말기 암 환자가 된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됐으니까요. 민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사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문 두드리면서 펄펄 뛰었어. 그런 사람이 무슨 말기암이야. 이건 너 흔들어서 다시 끌고 가려고 꾸민 거짓말이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민우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평생 어머니 손에 자란 사람이라 어미가 죽는다는 말 앞에서 완전히 냉정해지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불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의 연극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직원들과 외부 손님들로 가장 붐비는 회사 로비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그러고는 민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우리 민우야, 이 애미가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는데 어디 있니? 며느리한테 홀려서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내다 버렸어. 세상에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붐비던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찾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깎고 휠체어에 앉아 우는 늙은 어미와 그 어미를 내다 버렸다는 자식.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이보다 더 자극적인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날 점심이 지나기도 전에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회사 주변 사람들의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민우는 순식간에 병든 노모를 내다버린 천하의 폐륜아가 되어버렸어요. 영상에 달린 댓글마다 민우를 손가락질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우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인데 세상은 그 사람의 거짓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손주를 죽인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던 민우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며칠 뒤 결국 회사 인사팀장이 민우를 불렀어요. 회사 앞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져 회사 품위를 훼손했다며 자칫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민우의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헛구역질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우가 변기를 붙잡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쓸어내렸어요. 앙상하게 마른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민우가 변기를 붙든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회사에서 다들 나를 벌레 보듯이 봐.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어. 나 이러다 잘릴지도 몰라. 차라리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이 지옥이 끝날래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민우까지 흔들려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영영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악질로 헬쓱해진 민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맞췄어요. 민우야, 안 돼. 절대 안 돼. 거기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으면 우리 평생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
저 가짜 환자 행세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까발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응? 나 믿지? 말은 그렇게 단단하게 했지만 사실 저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뻔뻔한 시한부 연극을 당장 무엇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분하고 답답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겠다며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다버렸다는 내용으로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우리는 사방이 막힌 코너로 점점 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옴짝달싹 못하고 고립되어 가던 그때 조용히 홀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딸과 사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전해 들은 엄마는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며 그 사람의 과거를 직접 파헤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엄마는 민우가 안방에서 발견한 그 수사한 수첩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거기 적힌 알 수 없는 기호가 분명 어느 한약방의 표시일 거라고 직감한 겁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시내 변두리에 허름한 한약방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지안아, 엄마가 오늘도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골목골목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영 허탕만 쳤어. 그래도 엄마 포기 안 해. 그 수첩에 적힌 기호, 그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엄마가 기어코 찾아내고 만다. 너는 민우 잘 다독이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엄마가 딸을 위해 차디찬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변두리 골목을 며칠이나 헤매던 엄마는 마침내 어느 후미진 골목 끝에서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한방 의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것과 똑같이 특이한 기호가 그 의원의 낡은 영수증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오후였어요. 친정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장 만나야 한다며 시내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다방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다방문을 밀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둑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진 자리에 엄마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잔뜩 움츠린 어깨에 불안한 듯 연신 출입문 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눈치였어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들려줬어요. 엄마는 어제 그 허름한 한방의원 뒤편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힌 영수증 조각을 찾아낸 거예요. 엄마는 그걸 들고 이 직원을 찾아가서 며칠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 자리에 데려온 겁니다. 남자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직원이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다렸을 뿐입니다. 그 할머니가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의원에 찾아왔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먹일 거라면서 아주 특별한 약을 지어달라고.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약재를 넣고 다리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제가 받아 마셨던 그 까만 약을 바로 이 사람 손으로 다렸다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어요. 불법으로 그런 약을 지은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도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남자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들썩였어요.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방 바닥이 차가웠지만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약 때문에 세상 빛도 못 본 제 아기를 잃었어요. 우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보약인 줄로만 알고 제 손으로 매일 그 독을 마셨다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도 제 옆에서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같이 사정했어요. 무릎 꿇고 우는 저를 한참 내려다보던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차올랐어요. 양심이라는 게 끝내 그를 그냥 돌아서지 못하게 붙잡은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더니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직원이 USB를 제 손에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저도 더는 양심에 걸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 약 다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그 할머니가 약 주문하면서 통화한 내용이랑 날짜별로 약을 얼마나 독하게 지어갔는지 적힌 원본장부 스캔본이 다 들어있어요. 부디 그 아기 한을 풀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 작은 물건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더 묻지 말라는 듯 황급히 다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함께 그 안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재생하는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분명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약을 좀 더 톡하게 지어줘요. 그 뱃속에 든 게 얼른 떨어져 나가게. 며느리 그년이 눈치 못 채게 보약인 척 만들어주고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끝을 봅시다. 아주 깔끔하게.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손주를 빨리 떨어뜨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너무도 차갑게 말하는 그 음성,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몸을 떨었어요. 곁에서 함께 듣던 민우는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강민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저게, 저게 정말 우리 엄마 목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핏줄한테, 우리 아기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안아, 미안해. 내가 저런 사람 자식이라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물 너머로 오히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협박과 거짓 시한부 연극에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민우의 손을 꾹 잡았어요. 민우야, 그만 울어. 이제 우리가 끌려다닐 차례는 끝났어. 이번엔 우리가 판을 완전히 뒤집을 거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야. 마침 다음 주말이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였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친척들을 죄다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켜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속셈이었죠. 그 잔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무대를 거꾸로 그 사람을 단죄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단해 두었던 시어머니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 흘려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숨을 골랐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철없이 굴었습니다. 칠순잔치날 민우랑 같이 찾아뵐게요. 친척분들 다 모이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들떴습니다. 승리감에 잔뜩 도취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네가 인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다들 보는 앞에서 똑똑히 무릎 꿇고 빌거라. 내가 칠순잔치 아주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우리 민우도 꼭 데려오고. 전화를 끊은 저는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잔치가 열릴 호텔 연회장의 빔 프로젝터와 음향시설을 우리가 완전히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증거를 그 자리에 터뜨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행사장에 들어갈 사설업체 사람들을 미리 고용했습니다. 당일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녹음과 장부를 띄우고 조명을 장악하도록 모든 걸 맞춰두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이었어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시어머니의 허세를 그대로 보여주듯 으리으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장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둥근 테이블마다 값비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수많은 친척들과 민우 회사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인들로 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저와 민우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강민우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떨려. 정말 괜찮을까? 저 안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이제 와서 물러설 데도 없어. 우리 아기만 생각하자. 연회장 안쪽 단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머리는 빡빡 깎은 채였습니다. 거짓 시한부 환자 행세를 하며 찾아온 사람들의 동정표를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들이 다가가 손을 잡으면 눈물을 찍어내며 가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가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항복하러 왔다고 믿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손짓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이 늙은이 속을 그렇게 썩이던 며느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어서 이리 올라오거라. 다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와 민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사과의 말을 꺼내는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어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그날 밤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약을 좀 더 톡하게 지워줘요. 그 뱃속에 든 게 얼른 떨어져 나가게. 며느리 그년이 눈치 못 채게 보약인 척 만들어주고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끝을 봅시다. 스크린에는 그 음성이 또렷한 자막으로 함께 떠올랐어요.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를 의심하며 스크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녹음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증거들이 차례로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약물 성분표, 불법 한약방의 원본 거래 장부, 날짜별 투약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시어머니의 정상 건강검진 결과서까지요. 그 검진표는 시어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췌장암이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타였습니다. 감동적인 사과를 기대하며 모여있던 하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민우 회사 사람들은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벌어졌던 그 처절한 1인 시위가 전부 철저하게 꾸며진 자작극이었다는 걸 깨닫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토록 거동도 못하는 환자인 척하다가 두 발로 멀쩡히 서서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크린 전선을 잡아 뽑으려 발버둥 치며 악을 썼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다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꺼버려. 누가 이걸 켰어? 바로 그때 민우가 다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민우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저 녹음 속 목소리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내 뱃속의 손주를 죽이려고 직접 독한 약을 주문한 겁니다. 그래놓고 멀쩡한 몸으로 암 환자 행세를 하면서 저를 폐륜화로 몰았습니다. 평생 저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시어머니를 향해 대놓고 욕설을 내뱉었어요. 망신을 견디지 못한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시어머니 스스로 파묻히는 무덤으로 변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단상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텅 빈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무너진 사람의 끝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민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당당히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민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왔어요. 거론되던 징계 절차도 없던 일이 됐고,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민우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민우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하게 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 보금자리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의 검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후련하고 벅차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칠순잔치 사건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고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며 점점 이성을 잃어간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안이 철저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어요. 매주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저는 다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며 민우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했던 시간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는 평온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민우는 회사 야근으로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손으로 아직 납작한 배를 어루만지며 곧 찾아올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런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하고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가 일찍 왔나 싶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우라면 이렇게 더듬더듬 누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선 건 머리가 산발이 되고 빗물에 흠뻑 젖은 시어머니였어요. 초점이 풀린 두 눈으로 시어머니가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야근하고 퇴근하는 민우를 며칠이나 몰래 미행해 이 새집 주소를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민우가 평소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조합해 끝내 도어락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빨랐어요. 젖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너야,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너만 없으면 된다. 저는 가까스로 옆에 있던 탁자를 밀어 시어머니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그 사람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탁자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아오는 칼끝을 피하려 팔을 들어 올린 순간 칼날이 제 팔뚝을 깊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통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민우였어요. 거실의 참상을 목격한 민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우가 거실로 뛰어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지안아, 안 돼. 엄마, 그만해요. 민우는 어머니를 향해 맨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데 엉켜 바닥을 뒹굴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칼날이 민우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민우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어요. 시어머니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민우가 온몸으로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한 손으로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로 미끄러지는 손가락으로 민우가 떨면서 번호를 눌렀어요. 강민우가 저를 품에 안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신고했습니다. 여기,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경찰이랑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발 빨리요. 제 아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저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저를 꼭 끌어안은 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우는 저를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들이닥쳤어요.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은 우리 부부를 본 경찰들은 곧장 진압봉을 꺼내들었어요. 경찰이 저항하는 시어머니를 제압하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경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출혈이 심한 민우와 저를 각각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저는 옆 들것에 실려가는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누군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깨에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은 민우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도 제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우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옆에 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얼굴을 보자 안도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슬픔이요. 저는 민우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뱃속 아이는 아직 생기기 전이라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쯤 병실로 담당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살폈어요. 가해자가 다름 아닌 민우의 친어머니였으니까요. 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든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어려운 말씀인 거 압니다. 가해자분이 친어머니시라. 그래도 여쭤봐야 돼서요. 처벌을 원하십니까?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민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붕대 감은 어깨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형사가 내민 진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에 직접 지장을 꾹 찍었어요. 강민우가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강력하게. 저 사람은 제 아이를 죽였고 이번엔 제 아내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민우가 마침내 제 손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친정엄마가 그동안 확보해둔 모든 증거를 형사에게 넘겼습니다. 불법 약물 거래 장부와 낙태를 사주한 녹음 파일, 그리고 이번 주거 침입과 살인 미수의 현장 증거까지 전부 묶어서요. 유치장에 갇힌 시어머니는 아들이 면회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며느리가 자기를 모함했다는 거짓 진술만 되풀이했대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 거짓말은 형사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중대함을 인정한 법원은 시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과거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남은 재산마저 손도 대지 못하도록 모조리 묶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방에 갇힌 시어머니는 아들이 직접 자신을 고발하고 처벌까지 원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민우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겠지. 근데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어. 불쌍하지도 밉지도 않아.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어. 지아나, 우리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갔어요. 우리는 마침내 길고도 끔찍했던 악몽의 터널 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민우는 방청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과거의 범행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몇 달 사이에 피골이 상접해 알아보기도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비참한 뒷모습이었어요. 저와 민우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길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재판장 밖으로 나온 민우가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토해냈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강민우가 저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게 사라진 기분이야. 그동안 너 혼자 다 견디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다 갚을게. 저는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을 민우는 그제야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우리 부부는 남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매주 상담실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고 또 보듬었어요. 처음엔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견디며 천천히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거리를 헤매며 마음고생한 엄마였죠. 우리는 엄마를 모시고 셋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바닷가를 함께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더니 치매 증상까지 보여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복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 짓게 된 그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진짜 보금자리였어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거기 떠오른 선명한 두 줄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저는 테스트기를 들고 아직 잠들어 있는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요. 민우야, 일어나봐. 이거 좀 봐. 우리한테 다시 아기가 왔어. 잠에서 깬 민우가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하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번쩍 안아 울렸어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우가 저를 안아 올리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야? 지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민우의 품에 안긴 채 한 손으로 제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따뜻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위협에서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이 아이와 우리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거실에서 저는 민우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제 손으로 제 인생과 가정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제 곁에는 든든한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윤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진실을 파헤쳤고 흔들리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마침내 제 손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지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햇살이 드는 날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끝내 이겨낼 수 있다고요. 부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